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도 한참 잘못 시켰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도는 한치도 머뭇거리지 않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가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절절한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 씨는 죽기 전에 절대로 재산 먼저 주지 말라는 사람들의 말이 왜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76의 박정희라고 합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험난하고 고된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4명의 아들과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살고 있고 하나뿐인 딸은 교통사고로 어릴 때 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막내인 넷째 아들에게 특별히 더 정을 쏟으며 키웠지요. 그런데 막 키운 아들이 효도를 더 한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더 위해주면서 또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넷째 아들이 제 마음을 이토록 후벼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먹고 사느라 바쁜 부모 때문에 지들끼리 알아서 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 즈음 얻은 막내 아들은 딸을 떠나보낸 뒤라서 더욱 애지중지 키웠지요. 밥 한 끼라도 더 챙겨주고 따뜻한 옷 하나라도 더 입혀주려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모두 제 몫을 하고 결혼도 해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집에 들른 막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저녁을 차리던 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하나하나 챙기다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방에서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그냥 빨리 말해. 어머님이 오래 사시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잖아. 순간 내 걸음이 멈췄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당장 말씀드리면 형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해. 큰형이니 둘째 형이니 뭐니 해도 결국 부모님 유산은 나눠 갖게 돼 있는데 미리 받아서 우리 삶에 보태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미리 받는 게 낫다는 거지? 당연하지. 괜히 나중에 다 나눠주고 우린 받을 목도 없으면 어쩔 건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아꼈던 막내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대로 방문을 확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나의 등장에 넷째 아들과 며느리는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막내 아들은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피하려 눈길을 돌렸습니다.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믿었던 내 자식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막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막내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니들이 한 말 다 들었다.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더라.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뭐 유산이 어쩌고? 오래 살면 안 된다고? 나는 목소리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서러움이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넷째 아들은 당황한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뭐라도 변명하려는 듯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내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나중에 형제들한테 나눠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이었어요. 나는 넷째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더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부모한테 이런 말까지 해야겠니? 넌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손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길을 넷째 며느리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넌 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거니?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때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러나 넷째 며느리는 오히려 눈을 치켜뜨며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받을 돈이잖아요. 유산이라는 게 결국 형제들이 나눠 가질 돈인데 저희는 지금 급하니까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안 주신다고 해도 저희는 나중에 유류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주시는 게 낫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입안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컹 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에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현관을 바라보니 거기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서 있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한마디도 없이 성큼성큼 막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막내 아들이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났지만 그것도 잠시. 쾅! 큰아들의 주먹이 막내 아들의 얼굴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충격에 넷째 아들은 비틀거리며 뒤로 주저앉았고 넷째 며느리는 숨을 삼키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형! 막내 아들이 얼굴을 감싸며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큰아들은 이미 또다시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고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내가 품어 기른 내 자식이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있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자식아. 감히 어머니한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목소리는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보는 형의 분노에 넷째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오늘 널 그냥 안 놔둬. 큰아들이 다시 주먹을 움켜쥐려는 순간 옆에 있던 둘째 아들이 다급하게 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말로 해결해야지. 형이 때려서 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맞은 게 분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 날선 목소리에 넷째 며느리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큰아들의 호통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그제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눈물을 떨구며 주저앉아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한테 조금 주신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큰아들은 기가 막힌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막내 부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형들에게 쫓겨나가면서 한마디를 내뱉고 갔습니다. 엄마, 아들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너무해요. 이제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혼을 내는데도 막내 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분노에 가득 찬 큰아들의 팔을 붙잡고 잠시 막아섰습니다. 그러고 넷째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널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참담한 실망과 아픔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도와줄 수는 있지. 그런데 넌 도움을 구한 게 아니야. 부모를 이용하려 한 거야. 넷째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가 너한테 뭐니? 내가 힘들면 돈을 내주는 기계야? 목이 메어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힘겹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 가. 더는 널 보고 싶지 않다. 넷째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나더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없이 현관을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이내 넷째 아들의 뒤를 따라 후다닥 도망치듯 나갔어요. 나는 눈물이 흐르는 걸 닦아내지도 못한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자식 하나를 가슴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막내 내외를 떠나보내고 나니 집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조용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돌려보내고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막내 아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까지 매달린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줘야 하나?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어 결국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어제 일 때문에 말인데 나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매달렸을까 싶기도 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가 너무 냉정하게 잘라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나는 혹시라도 둘째가 좋은 조언을 해줄까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둘째 아들은 단숨에 화를 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막내만 감싸고 돌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막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도 다 아시잖아요. 본인이 힘들면 당연히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살아온 애라고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리 매달리는 걸 보고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없잖니. 엄마, 그게 문제야. 형이랑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알아서 컸어요. 엄마 힘들까봐, 아버지 힘들까봐 뭐든 참고 견디고 혼자 해결했어요. 근데 막내는 뭐든 엄마가 다 해결해줬잖아요. 엄마가 다 받아주고, 엄마가 다 감싸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한 줄 알고 저렇게 매달리는 거라고요. 둘째 아들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막내 이번에도 도와주면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또 힘들다고, 또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면서 평생 엄마한테 손 벌릴 거라고요. 제발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하세요. 제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실망과 답답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또 도와주면 저도 형도 더는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막내만 자식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핸드폰을 쥐고만 있었습니다. 역시 괜히 전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재산 달라고 해도 절대 해주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가족들의 마음 속에 불편한 감정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하면서 형제 간의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형제 간의 사이도 망할 뿐 아니라 부모 자식들 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왜 그런 말도 있지요?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반만 주면 굶어 죽고 다 주면 무서워 죽는다. 죽는 걸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려면 똑같이 나눠주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절대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통화하고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그곳엔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넷째 며느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어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보이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볼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넷째 아들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돈이 우리 집을 직접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안내하자 사돈은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도 한참 잘못 시켰습니다. 너희들도 얼른 무릎 꿇어. 사돈 어른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넷째 아들과 며느리는 후다닥 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 기쁘지도 그렇다고 속이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돈 어른이 다시 내게 고개를 돌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서방에게 전에 있었던 일 전부 들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찾아온 박서방 몰골이 엉망이기에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돈 어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식 문제로 이토록 참담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낯설고도 가슴 아팠습니다. 너무도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나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두 사람 다 얼버무리기만 하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계속 다그쳤습니다. 박서방이 갑자기 엉엉 울면서 모든 걸 실토하더군요. 본인들 입으로 말한 내용만 들어도 기가 막혔지만 실제로는 더 심한 말도 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울음만 흘릴 뿐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하나뿐인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은 하고 살 거라고 믿었는데 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나 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제 자신도 참담할 뿐입니다. 사돈 어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저 말없이 흐느끼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 제가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놨습니다. 주식하느라 전부 날려버린 돈, 그리고 남은 대출금은 전부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걸 사돈 어른께서 왜 갚으십니까? 저들이 벌려놓은 일인데 저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사돈 어른, 고개를 드세요. 나는 사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사돈 어른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돈 어른은 단호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한 건 박서방이 아니라 제 딸입니다. 그 일 때문에 부인의 아드님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식이 저지른 일은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진심이 느껴졌고, 같은 부모로서 사돈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나는 힘겹게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어른,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참담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의 진심 앞에 서서 박 씨는 어떤 말도 쉽게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부인, 노여움이 크신 것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박서방은 그렇게까지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사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제 못난 딸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하지만 사부인, 이놈들에게 죗값을 치를 기회를 한 번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대로 사부인께서 이들을 내치시면 다른 사람보다 사부인께서 마음이 더 상하실 겁니다. 모정이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쉽게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게 한 말을 떠올리면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실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내 새끼라 품어왔던 아이를 가슴에서 도려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돈은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시어머니한테 용서를 받지 못하면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결혼할 때 내가 너희들 살라고 내어준 집 그거 처분해서 빚 갚을 거야. 바로 내놓을 예정이니까 빨리 짐 정리해. 그 말이 떨어지자 넷째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요? 사돈 어른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난 이제 네 인생까지 책임질 여유 없어. 순간 넷째 아들은 넋이 나간 듯 망연자실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감싸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리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눈물을 터뜨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께서 당장 얼굴도 보기 싫으실 테니 제 딸녀는 이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사부인,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사부인은 사돈 어른은 뒷덜미를 잡고는 끌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만 가거라. 사돈 어른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어제도 말했듯이 당분간은 너를 보고 싶지 않구나.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내 앞에 엎드리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전 항상 가족이 당연히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말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형들한테도 무례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형들이 절연한다고 하셨을 때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차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는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말처럼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어머니 곁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그의 간절한 말에도 나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또 거짓말일 줄 내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겠니? 내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키우고 지켜본 내 아들이 정말 맞는지 이제는 의심스러울 정도야. 사실 아들이 그렇게 무너져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차갑지만 한 걸음 물러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 마음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도 해볼 만큼 해보면 나중에 후회는 덜 하겠지. 내 말이 끝나자 막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는 거듭 인사하며 울었고 나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걷어개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내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그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일요일 저녁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넷째 아들의 노력을 의식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내 상처는 여전히 깊었고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아들과 함께 문을 두드렸습니다. 넷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처음 집에 들어설 때부터 발끝까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앞까지 걸어오더니 머리를 숙이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녀의 손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겁이 나서 차마 어머님 얼굴을 뵈러 올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저를 더 이상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한테 말했어요. 평생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요. 만약 자기가 같이 빌 생각이 없으면 여기서 이혼하자고까지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남편과 부모님의 압박 속에서 마지못해 무릎을 꿇은 걸까요? 사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아직도 얼어붙은 상처는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넷째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앞으로 이 사람 따라서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올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녀가 내게 했던 모진 말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유류분 청구하면 받을 돈이라며 당당하게 요구하던 그 목소리, 내 존재를 돈으로만 여기던 태도, 그리고 나를 무시하던 눈빛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는 며느리는 그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진짜 후회일까? 아니면 상황이 급해서 매달리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눈물 앞에서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심이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내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한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사실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건 아들 때문도 며느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 없는 사돈어른 때문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저지른 일로 그분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런 걸까요? 자식이 잘못해도 끝까지 감싸는 존재가 부모라면 나 역시 그런 부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다시는 기회 없다. 네, 어머니. 절대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이번에는 변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여전히 어색하지만 조금씩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열려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박 씨의 생일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큰 며느리나 둘째 며느리가 식사를 준비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뜻밖에도 넷째 며느리가 먼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해도 어머니가 잘 드시지도 않고 형님들도 여전히 저희를 경계하시니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넷째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넷째 며느리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반찬들, 형님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괜찮아. 정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넷째 아들은 며느리의 손에 쥐어진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도마질 소리, 뚝배기에 끓어오르는 미역국의 향기,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지는 한 상의 음식들. 이른 아침부터 한껏 분주했던 부엌에서 넷째 며느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형님들은 고기 반찬 좋아하시죠? 어머니는 김치찌개보다는 된장찌개를 더 좋아하시니까 된장 좀 더 풀어야겠어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누구보다 신경을 쓰는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드디어 저녁이 되고 식탁 위에는 한 상 가득 차려진 정성 어린 음식들이 올려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잠시 넷째 부부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막내 동서가 다 했다고? 와, 음식 냄새가 엄청 좋은데? 큰 며느리는 반신반의하며 조심스럽게 음식을 살펴보았고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 씨는 쉽사리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맛보아 주세요. 넷째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다가가 수저를 건넸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어머니는 결국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한 입 떴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씹던 어머니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구나. 그 한마디에 넷째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반응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수저를 들고 한 입씩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 동서, 음식 솜씨 꽤 좋은데? 어? 이거 맛있네. 형, 이거 좀 먹어봐. 둘째 아들도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은근히 감탄하듯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네. 조금씩 식사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고
어색했던 형제들은 점점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아들은 그런 분위기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넷째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그래도 너 요즘 정신 좀 차렸더라. 과거는 잊지 않겠지만 앞으로 지켜볼 거야. 넷째 아들과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식탁 위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감정들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